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활윤리 1강부터 저번에 잠깐 1, 2강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예, 생활과 윤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1강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의를 해서 올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1강부터 이제 우선 그 순서를 좀 살펴보면은 실천윤리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라든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 사랑과 성의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상회적,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사실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순수 뭐가 돼 3강부터 6강까지가 순수 생윤 파트고요. 예, 7강부터 이제 8강 사회 정의와 윤리라든가 국가와 시민의 윤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윤리,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예, 거의 윤사랑 예, 뒤 부분은 뭐가 돼요? 거의 이제 짬뽕이 되는 그런 식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1강부터 또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한번 1강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보셔도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잘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강부터 또 진행을 할게요.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윤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특성과 윤리, 인간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유한하고 이례적이 되겠죠. 인간은 또 마찬가지로 좀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인간이고요.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워낙 많이 했던 건데 윤리의 의미는요. 예,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이나 규범이고요. 당위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도덕이다라는 연결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리니까 당위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위적 태도라고 밑줄 쳐놓으시고 두 번째는 윤리는 당연히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윤리는 집단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뭘 띠고 있어요? 예, 규범성을 띠고 있다 정도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보시면 당연히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서 당연히 사회 구조가 복잡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SNS 윤리 같은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사이버 공간 내에서에 대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성도 좀 있는 거고 사실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윤리로서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전통 윤리성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 존중 등과 같은 인간 존중해라. 너무 광범위해.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새로운 뭐가 돼요? 윤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윤리 문제의 특징은 윤리 문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전 지구촌으로 다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재 사회,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도 당연히 위협할 수 있는 되게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 누가 했는지 몰라.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 개인, 기업, 국가 이게 누군지 되게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보시면 생명윤리를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매칭을 하고 앞으로 예,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될지에 대해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생명윤리를 보시면 임신 중절 과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살 우리가 지금 OECD 그 회원국 중에서는 자살률이 1위예요. 불명예스럽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안락사 잠시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소극적 안락사만 좀 예, 인정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던가 뇌사를 과연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거 생명복제라든가 동물 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예,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나 성과 과정윤리라든가 사람과 성의 관계가 과연
예 인제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성이 뭐 그렇죠. 굉장히 성차별과 양성평등 그러니까 젠더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라든가 과연 지금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성의 상품화 문제라든가 결혼이 과연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 부부 간에도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고 가족 해체 현상이 이 심화됨에 따라서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가 돼요? 예 고령화가 진행돼서 지속되다 보니까 노인 소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회윤리를 보시면 직업윤리 문제 즉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인제 문제 자체가 윤사고 크로스가 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부분도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과 정보윤리를 보시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요. 이게 과연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요? 이건 이제 사회적 책임 문제라든가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 등에 관한 문제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환경, 생태윤리에서 자연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기후변화 문제,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라든가 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문화윤리로 넘어가서 예술 및 대중문화에 관련된 문제도 되게 많고 요즘에 굉장히 예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식주 및 소비에 관련 요즘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소비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이슈죠. 다문화 관련 문제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다문화 관련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영어나 숙제, 종교에 관한 문제들도 여기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윤리에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슈들이 되는데 사회 갈등이라든가 통일, 국제사회의 분쟁과 요 이제 문제도 생활윤리에서 좀 자주 다뤄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 빈부격차를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있어야 되니까 같이 다 이걸 묶어서 예를 들어서 잘 기억을 해 주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인제 실천 윤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실천. 실천하는 거죠. 윤리학이란 얘기는요. 윤리학은 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속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위의 형식, 뭐뭐를 해야 되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일종의 규범과 예, 가치의 총체, 이런 것들의 총체인 윤리를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규범하고 뭐가 돼요? 플러스 윤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윤리학이고요. 이러한 두 번째 윤리학의 특징은요.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기 하기 위해서 할 조건이나 탐구를 탐구하는 게 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항상 생활과 윤리 1번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규범, 메타, 기술, 이론, 실천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윤리학의 분류를요. 우선 규범 윤리학, 규범적인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인 언어고요. 기술은 마찬가지 여기서 스킬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예, 적어서 기록해 놓는다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규범 윤리학은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조건 1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한 탐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뭐가 돼? 규범은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뭐가 돼? 인간의 성품, 그다음에 도덕 원리 요걸 두 개를 통해서 도덕적인 문제 해결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범 윤리학에 두 가지가 나누는 거예요. 이론 윤리학하고 그다음에 실천 윤리학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여기 요 규범 윤리학이 요거죠.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이 된다. 그럼 잠깐 4번부터 보고 넘어올게요. 그래서 이 규범 윤리학을 두 가지로 했는데 이론 윤리학은 그 얘를 그냥 이렇게 사죠. 윤리와 사상. 이러면 이해가 편하죠. 그래서 윤리와 사상의 사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사상적인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이론 윤리, 이론적인 거.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 그 도덕 원리를 네모로 쳐놓으시면 되고요. 도덕 원리나 도덕의 도덕적 정당화에 뭐예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이다, 공리주의다. 의무론은 뭐 옆에서 보시면 절대주의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공리주의나 상대주의인데 뒤에서 다시 뭐 여러 번 많이 얘기할 거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윤리학은 말 그대로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생윤에 가까운 게 실천적인 부분이겠지. 이론 윤리를 어디에 현대사회 여러 윤리에 적용하는 패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관심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실천 윤리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녀서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아까 얘기했던 생활윤리에 가까운 게 실천윤리학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두 가지로 나눈다. 이론윤리학하고 실천윤리학으로 나눈다.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 이건 뭐 아이스크림,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윤리학인가요? 볼게요. 이 메타는요, 말 그대로 메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도덕적인 언어에다만 초점을 맞춘 언어. 그래서 이게 언어니까 당연히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하면 메타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의무는 과연 도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이게 바로 메타윤리학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인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게 당연히 메타윤리학인 거고요. 기술윤리학이다라는 얘기는요. 기술이란 얘기는 기록해서 남긴다. 기록해서 남긴다의 의미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거야. 적고 그런 적어준 것에 대해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술 윤리학입니다. 차이점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1번에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구분을 해주셔서 문제 속에서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윤리학의 등장,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의 생활윤리 패턴이라고 되어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계속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 보도록 하면요.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돼? 이론윤리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그냥 의무론 배워, 상대론 배워, 요거에서 끝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은 내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윤리학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실천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 문화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윤리 문제 등이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당연히 실천 윤리학도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삶의 구체적 상황 위주로 참으시면 되고요. 발생하는 윤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실천 윤리학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과학기술로 발달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 이론 윤리학 실화가 아니라 이론 윤리학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도덕 문제 해결 밑줄 쳐놓으시고 의학, 법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조인할 수 있어요. 즉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제적 접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실천 윤리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싱어는 이제 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싱어라는 사람이 실천 윤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이 가장 뭐가 돼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극단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데 쓸 수 있는 돈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동물을 그저 우리가 먹을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로만 대우해도 좋은가? 그렇죠?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자가용을 굳이 이용해야 되는가?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스럽게도 우리의 일상적으로는 결정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지. 자주 다가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현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로서 민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숙고해서 의견을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싱어는 이러한 빈곤한 사람을 돕는 문제,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 환경오염 등은 인간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윤리적 책임과 실천의 주체인 인간이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서 옳은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싱어입니다. 나중에 싱어에 대한 얘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도덕적 탐구의 방법을 보시면은요. 도덕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을 보시면
도덕적 탐구의 의미, 즉 도덕적인 지식을 통해서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는 지적 활동이 당연히 도덕적 탐구가 되겠죠. 그래서 도덕 현상을 이해를 하고 윤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를 하는 게 바로 도덕적 탐구고요. 그래서 도덕적 탐구의 특징은 이거예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뭐예요? 당위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 대상의 옳고 그름 선악을 밝히는 거. 왜? 당위니까요. 이 당위라는 말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게 바로 도덕적 탐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딜레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추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거를 할 때 반드시 뭐가 걸리는 거야, 딜레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기도 하는 거죠. 논리적 사고라든가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이성적 사고의 과정을 중시를 해요. 이성적 사고도 무조건 이게 과연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공감이나 배려 등의 정서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과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은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되는 거고 타인을 배려한 역지사지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역지사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요. 도덕적 추론, 도덕 원리 대전제를 세워요. 도덕 원리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시대를 초월해 보편화 가능한지 검사를 해서 역할 교환 검사라든가 보편화 검사 결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판단해야죠. 그게 이제 소전제죠. 개념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도덕 판단을 뭐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해서 사실 판단의 지위를 내려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나 관습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이나 개인의 도덕적 감정과 양심 등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제 보세요. 잠시만요. 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당면한 문제 앞에서 꼼꼼하게 곰곰이 따져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면한 내가 이제 어떤 당면한 문제를 곰곰이 따져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이 사고의 질이 일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뭐예요? 비판적 사고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예요? 숙련된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련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인제 비판적 사고야.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근거가 나타나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그러니까 그냥 얇은 귀가 아니라 내가 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잘 지켜가되 그게 내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선생님이 완벽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치? 나도, 왜냐면 선생님은 사람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어. 단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런 늘 마음속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폴 엘더의 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그런 글입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도덕적 추론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근거하였는지에 따라 도덕 판단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도덕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 뭐가 돼? 사용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배려받는 거죠. 이제 공감이에요. 그렇구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쟤는 뭐야? 나 내 자기 얘기만 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공감 능력에다 밑줄 쳐 놓으시고 근거에서 타인의 욕구나 관심에 필요에 관심을 두고 뭐예요?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배려적 사고지요. 그 필요를 충족해 주고자 하는 게 바로 배려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보시면은요. 도덕적 탐구를 위한 정서의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별 있는 관찰자. 그러니까 즉 뭐가 돼? 자기의 앞에 놓인 상황에 관해서 객관성을 지니고 살펴보는 사람이 분별 있는 관찰자지. 왜? 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분별 있는 관찰자는 가능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분별이 있는 관찰자다라는 얘기죠.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뭐예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모두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리고 그는 공감에 여기 나오네 선생님 적은대로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네요. 도덕 감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마찬가지로 공감이나 배려 등의 정서 혹은 감정은 합리적이거나 비판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즉 뭐가 돼? 감정도 마찬가지로 공감도 도덕적 사건이나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탐구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배려나 공감도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도덕적 탐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를 확인해야 되겠죠. 탐구 과정이니까요. 먼저 쟁점이나 딜레마가 뭔지, 윤리적인 쟁점이 왜 윤리적인 딜레마가 뭐 이런 모순점이 생겼는지 발생시키는 문제 핵심이 무엇이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또 관계인지 왜 발생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분석도 해야 되는 거고요.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일반적인 실험 관찰의 단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장을 채택해야 되는 거고요.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검사 앞에 했었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인 정도까지도 다 고려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줄 다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야 되겠죠.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토론이 좀 잘 안 돼.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성적인 성찰 및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의 참여 태도라 탐구 활동에서 통해 배운 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찰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윤리적인 성찰과 실천 단계를 보시면은요. 윤리적인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보시면 성찰은 되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찰,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또는 그 속에 담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가 성찰이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 행동이나 인격 특성을 판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경험이 과연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지 혹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경험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인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은 도덕적을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맨날 얘기하죠.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윤리사상에서도 나오는데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윤리적 성찰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보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인격 함양.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서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자신의 도덕적인 변화 또는 뭐가 돼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는 뭐가 돼요? 올바른 자아 정체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의 방법은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고민하고
자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윤리적인 이 성찰에 대한 방법은요. 유교, 뭐 대표적인 동양 사상이죠. 증자가 제시한 일일 삼성, 일일 삼성이라는 얘기는 하루에는 3번 되돌아봐야 된다. 즉 성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경한다. 크게 공경해야 되는 거고 항상 신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매일 3가지로 내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는가? 벗들과 함께 서로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해야 된가에 대한 일일 삼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거경은 거경궁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교에서 얘기했던. 즉 거경이란 얘기는 과연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성찰하고 거경이라는 뜻이니까 마음에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 없이 모아하고 뭔가지면서 덕성을 함양하는 거. 그래서 거경은 좀 뜻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거경.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거고 몸가짐을 삼가고 덕성을 함양하는 게 거경이고요. 신독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게 신중해. 신중은 신중의 신자예요. 신독이란 얘기는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과연 신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대승불교다라는 얘기는 불교에서는 대승불과 소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뭐예요?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뭐가 돼?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호국불교라고 해서 전체, 다른 말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뭐가 돼요?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했죠.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들, 이것들을 강조를 했던 게 대승불교다라는 얘기고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 문제 나오면요. 스승님, 어떤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입니까? 라는 대화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무식한 거, 내가 무지를 자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뭐가 돼요? 성찰을 강조했어요. 누가요? 소크라테스 씨가 강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과연 플라톤이 왜 나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자기가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변론을 쓴 건데 여러분 나는 숨을 쉬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철학에 종사하는 일도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느 때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일도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난 계속 지적질할 거란 얘기야. 이것 보세요. 당신은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안다라면서도 지금 이래요. 그렇죠?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소라고 얘기했어요. 재산에서는 미덕은 생기지 않지만 미덕에서는 재산과 그 밖의 것들, 사회적인 것들이든 공적인 것들, 사람에게 좋은 걸 생겨난대. 그러니까 재산을 강조하지 말고 미덕을 강조하다. 그래서 신께서는 등의 역할을 하라, 등불의 역할을 하라고 나를 이 도시에 배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나 온종일 여러분에게 내려앉아 여러분들을 일일이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으라고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를 타락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서게 된 법정에서 자신이 무죄인 것을 변론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즉 자신의 삶을 부단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성찰하러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통한 성찰을 보시면은 토론의 역할은요,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뭐예요? 오류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뭐예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이 보편적인 알매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 자체가 보편적인 알매 형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토론이고요. 당연히 토론의 순서는 주장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막 주장을 해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 자신의 주장을 먼저 발표하고 주장을 듣는 다음에 뭐예요? 반론하겠죠? 상대방의 주장의 오류나 부당성을 밝히고 또 재반론하면서 그러한 상대방의 반론이 옳지 않음을 밝히거나 내 주장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순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을 위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보시면 도덕적인 탐구와 윤리적 성찰 중 어느 뭐가 돼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도덕적인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도덕적인 탐구와 윤리적인 성찰을 통해서 당연히 뭐 도덕적인 탐구,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야지만 당연히 배운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고 사람 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이제 얘기했지만 성리학의 예, 대가죠. 예, 주기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추후도 배우겠습니다. 버릇은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강조해 성찰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율곡 2예요. 버릇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요.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늘 한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행한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또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걸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크게 용맹스러운 뜻을 펼쳐 마치 한 칼로 밑동을 시원스레 잘라버리듯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한 남은 줄기마저 없게 하고 때때로 깊이 반성하는 공부를 더해 이 마음으로 하여금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한 점이라도 없게 된 뒤에야 학문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습관, 과거의 생각, 행동의 반성이 있어야지 인격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굳이 이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뭐가 돼요? 뭐 실천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만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예,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제가 또 문제풀이 강의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 문제풀이를 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개념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